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성격과를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하고요. 시험 직전에 이렇게 좀 중요한 시간인데 학원까지 와서 수업을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께 일단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최신 판례 강의는 일단 무료로 진행이 되고 당일 자료는 나중에 그 전자 파일로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판례 강의를 통해서 아마 가장 기대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예상하기로 이제 작년 문제 1번이랑 2번을 아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판례를 복붙해서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좀 잘 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문제가 좀 가장 이제 기억이 아마 생생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준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할 텐데요. 작년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매년 또는 뭐 한 2년에 한 번 주기로 최신 판례를 거의 그대로 복붙을 해서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고 그 실제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을 설문으로 나눠서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어오는 게 최근에 좀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이랑도 이걸 얘기를 해봤는데 특허법도 이런 경향성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실 때 아무래도 리스크를 지는 거를 가장 좀 두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안 생길 만한 그 문제 구성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 이제 원심 사실관계를 그냥 긁어오는 겁니다. 네, 원심에서 실제로 사실 심리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 뭐 만약에 상고 기각까지 됐다 그러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파기환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리 오해 위법이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라면은 이제 사실 심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암묵적으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믿고 출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문제 1번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요 정도 오고 꽤 길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설문 이렇게 하고 설문 2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시험지에서요. 문제 2번이 조금 극악이었는데 이게 하나를 사실관계를 다 채우고 넘어갔습니다. 마스미 판례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은 이 사실관계를 사실 알았다면 그렇게 엄청 꼼꼼하게 집중하면서 막 이거 트리거 찾아야지 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원심 사실관계를 모른 채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일단 처음 드는 느낌은 와 미쳤다 너무 길다 이 느낌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이 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드리고자 최근 판례들 중에서 좀 그래도 나올 법한 애들 사실은 최근 판례를 다 넣긴 했는데요. 그 최근 판례들을 원심부터 해서 조금 보면서 이렇게 전후 맥락이 이랬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좀 사전 학습을 하자. 이게 첫 번째 취지고요. 두 번째는 최신 판례는 복붙을 해서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문 구성할 때도 교수님들의 그 고뇌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보통 판례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요. 쟁점이 주쟁점 하나가 보통 있어요. 주쟁점. 그럼 이걸로 문제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10점에서 15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점에서 15점을 뭘로 채우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문제를 되게 열심히 내시면은 관련 판례를 같이 묶어서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문제 사실관계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쟁점도 한번 주장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런 기출들도 물론 있어요. 좀 뭔가 성의가 많이 들어가고 딱 봐도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법한 문제들. 근데 교수님들이 한 교수님마다 두 문제를 내십니다. 두 문제를 다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한 문제는 갈아 넣어서 내시고 나머지 한 문제는 긁어서 내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평이한 기본 사실관계를 가지고 거의 그냥 달고 다른 일반 사실 그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선택되는 게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판례들이고, 근데 너무 옛날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또 약간 공부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걸 이제 아시니까 약간 그 수준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최신 판례를 선택을 하는 경향이 저게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신 판례를 내실 때 이렇게 나머지 배점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이거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원심물 일단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읽다가 여기 이런 것도 주장됐었네? 라고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걔를 설문으로 물어봐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했는데도 한 5점 남아요. 그럼 어디까지 보냐면은 심판원부터 긁어서 다시 봅니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도 주장됐었네? 이게 또 아이디어가 돼서 설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뭐 판례랑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아마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이거 사실 다 쟁점됐던 거네. 이거 창작이 아니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기환송 후도 마찬가지예요. 파기환송 후에 이제 특법에서 추가로 판단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성력에 따라서 상고심에서 판단된 내용은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거기에 얘가 보통은 이것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추가적인 무효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침해 판단에서 추가적인 항변을 판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파기환송 후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설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법원 판결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그 법리만 공부하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정석적인 공부 방법은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조문 순서든 쟁점 순서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신 그 방식대로 그 판례에서 설시한 그 문장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걔가 적힐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매치해서 적어주시고 사안포석.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준비까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 어떤 경쟁력을 생각을 했을 때 최신 판례만큼은 이런 준비를 다 같이 하고 들어가자라는 게 이 강의의 이제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의 판례를 구성을 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첫 번째 판례는 양탄국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그 대생 상표법 선교재를 그 베이스로 해서 틀을 가지고 왔고요. 일부 내용들을 좀 새롭게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쟁점 포인트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건 개요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한 땀 한 땀 그리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선 판례집에 사실관계에 이 도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최신 판례만큼이라도 좀 넣어야겠다 해서 일단 그려놨는데 PPT로 다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요거 보시면 대충 이런 사실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례에서 당연히 쟁점이 됐던 주쟁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시가 되고 판단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이게 당연히 가장 배점이 클 겁니다. 이걸 누락하시는 분은 근데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히스토리상으로 특법까지는 사실 똑같은 판단 해줬어요. 물론 세밀한 포섭은 조금 다르긴 한데 쟁점만 놓고 보면은 사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그럼 내가 특법 판례의 그 포섭 문구를 얼마큼 활용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굳이 더 이렇게 딥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문에서 배우셨던 사안포섭 문구들을 이용해서 사안포섭을 적절히 내가 판례 곱하기 2 또는 뭐 3 포섭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면은 굳이 특법의 문장까지 암기를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토리를 본다는 거는 포섭 부분까지 더 디벨롭하자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취지는 새로운 쟁점이에요. 새로운 쟁점. 그래서 이제 심판원 내용을 보니까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무효심판 청구 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판단을 해준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심판원이다 보니까 직권심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관계인을 판단을 하는 판례들이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판단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답안지를 적으실 때 무효심판 특히 양탕목 나오면은 이해관계를 좀 현출해줘도 나쁘지 않겠다. 배점상.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문제를 내신 교수님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요. 교수님은 전범위에 있는 그 내용들 다 머릿속에 다 뿌려놓고 여기서 뭘 조합하고 이렇게 문제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판례를 켜요. 그럼 읽어봐요. 문제를 냈더니 이게 딱 30점이 차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고민을 안 하세요.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쉬셔야 돼요. 근데 했더니 애매하게 25점이다. 이러면 이제 5점짜리를 찾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이게 상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이거를 30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하다. 이거는 좀 선 넘는 거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맥스로 채워봤자 20점짜리인데 그걸 30점이라고 포장지를 이렇게 싸서 내기에는 좀 양심 많이 찔린다.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양심 많이 찔린다 하면 이런 걸 어떻게든 긁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조 2항을 또 판단을 해줬어요. 이거는 뭐 주장이 됐기 때문에 판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법과 대법에서 왜 문제가 안 됐냐? 여기는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구성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문에서 뭐 이거를 경우를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에서 뭐 이러한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를 좀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바꿔서 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주세요. 일단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실제 판례랑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내가 걸어야 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판례를 그대로 따라가 주세요. 그 57회 때 저희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였는데 문제 1번에 메트로시티가 나왔어요. 권리소진 판례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자의 사용인지 여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된 내용 위반과 부수적 조건 위반의 경우를 나눠서 판시를 해줬고 그 판례 사실관계를 냈어요. 일단 누가 봐도 그 판례를 냈다라는 거는 자명한 문제였어요. 설문 1번에서는 심지어 권리소진을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판례를 복붙해서 낸 문제라고 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 문제를 푸실 때 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푸셨냐면은 여기에 일단 특약이 하나 나와요. 사용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거기에 특약이 있는데 첫 번째 특약, 제1특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1특약은 뭐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재래시장 등에서는 판매를 하면 안 된다 등등이 이제 약정이 붙은 계약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재고 처리를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재고는 내가 다 팔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수정 특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판매몰들을 좀 넓혀줘요. 조금 더 너그럽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푸실 때 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뭔가 실제 판례랑 다르게 결론을 가라는 의도구나라고 해서 결론을 반대로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판례 사안 그대로예요. 이것까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렇게 고민을 할 법한 게 애초에 부수적 조건 위반의 경우에 권리 소진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였기 때문에 뭔가 개별적 고찰을 하도록 장치를 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어요. 되게 약간 달콤한 문제였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반대로 결론을 갔어요. 근데 이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그냥 그 판례 쭉 쓰고 사안 퍼서 파면에 그냥 배점 차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결론이 반대가 내려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점수를 얼만큼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심정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문제 1번, 설문 1번 채점하는데 여기서 오래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점수가 좀 깎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낸 문제거나 아니면은 최신 판례가 아닌 조금 오래된 판례면은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신 판례는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판결문 그대로 사실관계 긁어서 냈는데 이걸 왜 결론을 모르지?가 된다는 거예요. 모르지. 나는
두 번, 세 번 꼬아서 여기 결론이 내려온 건데 그 히스토리를 여기 담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아도 사실 읽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점수로 반영이 안 되고요. 그냥 결론,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판례일수록 이 사실관계들에서 내가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나씩 보이면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무덤을 파는, 그러니까 그 덫을 놓는 그런 경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제가 모든 판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대부분의 판례는 그냥 지금 아시는 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몇 개 판례들만 그렇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공격하는 사람을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방어하는 사람이 다 갑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상표권자가 갑이고요. 출원상표면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이 갑이에요. 그리고 방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사용하는 자가 나오면 얘가 이제 갑이에요. 그리고 여기 C는 이제 클레임의 약자고요. 청구하거나 심판을 걸거나 이의 신청을 걸거나 소송을 걸거나 등등 다 클레임입니다. A는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터드, 그리고 판단 여부, 이렇게 기호를 따놨고요. 갑이 이제 양탕국해서 식당업 등에 대해서 출원을 했고요. 설정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심판을 건 사안, 이렇게 플로우 보면 이제 아시겠고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특징은 양탕국이 과거 커피 명칭으로 사용되었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표장 개요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 사실관계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 훨씬 깁니다. 훨씬 긴데 그거를 다 보시는 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정도도 되게 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 등의 양탕국이 커피의 옛 명칭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등장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실관계 같이 읽어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다, 실제 사실관계 이거였지, 그러니까 이거 거의 바꾸지 않고 그냥 복붙한 거네까지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좀 기억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수 등장하나, 해당 표현이 등장하는 신문기사 등은 1960년대나 70년대 것들이 대부분, 등록 결정일은 이거보다 훨씬 뒤의 시기예요. 당시에 일반 수요자 거래된 인식을 가늠하기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요게 그 약간 사리원 현저성 판단 기준에서 수요자 인식 고려의 시기적 기준을 판시한 거랑 좀 비슷한 그 논리를 끌고 오고 있어요. 나머지 서적 방송 중도 양탕국은 1910년경 나온 사이에서 서양의 한약 탕국이라는 의미로 불렸다는 등으로 양탕국이 상당히 오래전에 커피에 대한 관한 다소 희화적인, 희화화한다, 그 약간 비꼰다,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런 의미예요. 희화적인 의미로 일부 사람들에게 불렸던 적이 있다고 새롭게 소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양탕국이 커피에 관한 직접적인 지칭하는 명칭으로 쓴 게 아니고 희화적인, 그냥 약간 놀리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탕국이 커피의 명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방송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무한도전이 등장합니다. 무한도전에서 뭐 고정환자 즐겨 마시던 차는 가베 또는 양탕국을 불렀던 차는이라고 지금 이제 객관 질문을 대해서 출연자들이 커피라는 항목을 골라 답변 사실을 보인 방송 내용이 있는데 이걸 또 하나의 증거로 낸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근데 갑은 이러한 점을 들어 일반 소비자 거래자 사이에서 양탕국이 커피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 거 보면은 일반 평균 사람들도 다 이거를 커피인지 알지 않겠냐라는 게 주장 내용이에요. 근데 객관식 질문에는 이게 포인트가 가베라는 부분이 항상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양탕국보다는 가베가 많이 알려져 있대요. 이것도 하나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베랑 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위와 같이 답변하게 된 데에는 가베라는 용어의 알려진 정도가 작용을 한 것이고, 만약에 양탕국이 혼자 있었으면 이렇게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위키백과 게재 내용은 커피에 관해서 일반인이 알기 비교적 어렵다고 보이는 옛 명칭으로 갑이다 함께 양탕국, 그래서 꽤 어려운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해당 게재 내용에 비춰보면 양탕국이라는 용어는 1910년경 당시 커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던 갑에 또는 갑이 외에 일부 지역의 나무장소를 사이에 사용되던 커피에 관한 별칭으로 판단된다. 네, 별칭, 그러니까 갑의 가비가 좀 더 메인이다, 약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갑에나 가비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게재 내용에 따르면 갑 스스로가 양탕국 커피의 명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마치 자백을 한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제시를 했는데요. 갑이 블로그 등의 양탕국이 커피의 명칭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오히려 양탕국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커피를 뜻하는 말로 널리 인식되지는 못하였다고 추단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양탕국이란 하면서 무슨 사전 정의 내려주듯이 양탕국은 옛날에는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인 진술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다, 이런 얘기고요. 갑은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커피 관련 제품의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양탕국 커피의 명칭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시회 설명회를 개최해 온 점. 그러니까 커피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갑의 사업 근거지인 경남 하동구를 포함한 타인으로 하여금 양탕국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자, 이러한 사정들을 비춰보면은 갑은 양탕국 상표가 등록되기까지, 그 전까지 양탕국의 커피의 명칭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갑의 등록 상표나 그 기초한 갑 브랜드 접한 일반 소유자 거래자들이 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여 갑의 등록 상표의 식별력과 브랜드 가치를 오히려 높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양탕국이 기술적 표장이다, 이거 커피 그 자체를 지칭하는 거다의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일단 모르는데, 양탕국이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탕국이라는 그냥 조어 상표로 떠올리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뭔가 카테고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 커피 뭐 관련된 표현이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커피를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양탕국이 조금 더 쉽게 연상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전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일부를 발췌해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길게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군, 양탕국은 이런 의미군, 이런 취지로 증거를 가져왔군, 이렇게 해서 거기서 푸시는 게 아니라 미리 풀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픈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실관계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답안지 형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고 반응이 괜찮으면 제 8개 말고 판례 몇 개를 더 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 계획은 11개였는데 이거 그림 그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중간 뒤에 거를 좀 다루지 못한 게 좀 마음에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의로는 찍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자료로 이제 드릴 예정인데 이거 한번 뭐 톡방이나 아니면은 메일로나 피드백을 좀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주실수록 더 제가 빨리 이제 힘을 내서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내로는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 복분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그 판례 주쟁점이 되는 부분이 메인 설문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는 그 메인 설문의 하나의 메인 목차로 자리를 잡게 돼요. 결국엔 그 판례에 설시된 법리, 그리고 그 판례에서 설시했던 포섭 문구들이 답안지에 그대로 적히면은 그냥 풀 배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애들이 있죠. 원심이나 심판원에서 추가로 논의됐던 것까지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법원 판시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들, 그거를 일단 메인으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판사님들, 정확히는 재판 연구관 분들이 쓴 거긴 하지만 그분들이 쓴 답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3호, 7호 해당 여부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목차로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위 목차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위 목차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하나씩 조절하면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의의 취지는 따로 얘기해주지 않고 바로 3575의 식별력 유무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들어가 주고요. 그래서 특히 양탄구 판례 나오면은 3호랑 7호를 따로 찢어서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합쳐서 식별력 유무 판단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판단을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실제 아시다시피 관품거라고 하는 이 식별력 유무 판단을 고려하는 고려 요소가 똑같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지정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지 않고 암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 판례. 네, 요거는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로얄비에서도 나오죠.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호의 식별력이 인정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3호, 7호 각각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쪼개가지고 내 배점 좀 더 풍부하게 보이게 만들겠다 해서 3호 해당 여부, 7호 해당 여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넣고 요거는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좀 애매하잖아요. 요거 만약에 그렇게 쪼개 쓰신다고 하면은 일단 3호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원용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2번 적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에서 식별력의 성질을 최초로 설치해줬죠. 지금까지는 뉴발란스 판례에서 보호 요건을 쓴 식별력에서만 식별력의 성질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등록 요건을 쓴 식별력에서도 식별력의 상대성, 유동성을 판례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목차를 빼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판단 시점과 관련된 내용도 목차 분설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연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어줬기 때문에 네, 하나의 통목차로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법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법리가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C급으로 분류가 돼요. C급이면 당연히 중요도가 높고 아무래도 최근 판례들 중에서도 C급으로 분류된 애들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A급 분류는 언제 되냐면은 판시가 되고 그 다음 연도 8월에 돼요. 8월에 이제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법관 분들이 모여가지고 재판 연구관 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판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A급 판례는 그때 선정이 되기 때문에 1년 지나야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A급인지 C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낌상 A급까지 가기에는 조금 뭔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C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새로운 법리. 네,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시 구성된 경우에. 그리고 여기는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죠. 증명책임. 네, 증명책임을 설치를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판례고요. 이 증명책임을 약간 이제 그 민소의 어떤 감을 살려서 조금 더 부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오른쪽에 이제 포설 보시면은, 네, 그렇게까지 막 깊이 들어갈 만한 문제는 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사안의 해결 부분은 답안지에서 사안 포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법원 판결문에 는 포섭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원심을 가지고 와도 괜찮은 이유가 얘는 상고기각 판결이에요. 이렇게 판례번호 있고 그 판례번호 가장 끝에 상고기각 파기환석에 적혀 있거든요. 2페이지 최상단에 최신 판례 공이라고 양탕호하고 오른쪽에 대법원 2024 1월 11일 선고 뭐 쭉 나올 판결 나와 있고 등록 무효상 나와 있고 상고기각 되어 있잖아요. 상고기각 판결은 일단 원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의 요건을 판단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상고 이유로 주장되는 그 하나만 판단을 해줍니다. 뭐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주장된 것만 판단을 일단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파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들지 않은 거는 암묵적 동의예요. 그리고 상고 이유 중에서도 그 포섭 자체가 원심에서 문제가 없으면요. 원심 잘했다 이러고 끝내요. 보통은. 원심 잘했다. 그럼 원심 잘했다가 어떻게 잘했는지를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잘했다는 구체적인 포섭을 실제 답안지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상고심 그 판결문에는 거의 포섭이 안 돼 있고 사실상 원심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 최신 판례 가지고 정리하실 때는 답안지 형태로 포섭 내용들까지도 좀 기억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포섭할 때 실제로 어떻게 했냐? 자타 상품 식별력이랑 독점 정응성을 나눠서 했어요. 실제 답안지에도 목차 쪼개시는 게 좋겠죠. 2개 쪼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커피 관련 없는 상품이 그 지정 상품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특히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표장 개요에서 뭐 다방업 아니면 뭐 커피 전문점업 이런 것도 있는데 간이식당업이 있어요. 간이식당. 그럼 식당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게 그냥 디폴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은 말 그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게 메인인데 이러면은 커피와의 관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당사자가 하나를 따로 주장을 한 거예요. 커피 관련된 상품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커피 관련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상품을 되게 구체적으로 커피스러운 것과 커피 안스러운 거를 나눠서 만약에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출제 의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 문제에서 딱히 그런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자타성 식별력과 독점 정응성까지만 나눠서 포섭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냥 소결로 종합적으로 판단 거기까지만 내려주시면 되고 상품이 누가 봐도 대놓고 이거를 나눠서 줬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목차까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회 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3번에 그 낙타도형 사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낙타도형에서 이제 주얼리랑 뭐였죠? 그 의류 판매업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얼리 하면은 이제 아가타가 떠오르고 의류 판매업 하면은 그 닷도형이 떠오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상품을 두 개를 붙여서 구성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알파 판례 같은 거를 문제를 구성할 때도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위의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타성분 식별력 판단할 때는 일단 등록 결정일 앞에서 이제 판단 시점 적어줬잖아요.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이다라는 거 적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거부심 사건 아니고 무효심판 사건이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문제 읽으실 때 완전 똑같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교수님이 원래 무효심판인데 거부심으로 바꿔내실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문제 낼 때 그렇게 많이 바꾸긴 하는데 그렇게 안 내실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무효심판이니까 심결시 아니고 등록 여부 결정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이때 당시에 일반 소유자 서비스 물건 등이 커피 연명증 인식되었거나 자 여기 거나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원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옛 명칭으로 인식 자체가 안 된다고 봤어요. 이 포섭 보시면서 아마 그 생각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심은 옛 명칭으로 일단 첫 번째 인식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옛 명칭 인식 안 되면은 커피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암시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암시조차 갈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설령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지정 서비스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을 바로 느끼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쳐줘야 암시지 직감되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첫 번째 부분은 암시도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예비적으로 암시라고 치더라도 직감이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이 증명에 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내용을 사실 거론을 하려면은 거부심보다는 무효심판이 당연히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심판관인 경우보다 양쪽이 다 당사자인 경우에 명확하게 증명 책임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효심판 사안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논리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칙 예외 관계로 좀 포섭할 때 원문자 끊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문자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점 정응성은 보통 포섭할 때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근데 판례가 이거를 이 정도 두께로 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잡아주시면 돼요. 설령 양탕구리는 용어가 등록 결정 당시 커피를 지정 옛 명칭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단 암시라는 거예요. 암시라도 양탕국이라는 옛 명칭의 사용 기간 기간 동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언어 사용 태양 및 언어 습관 등에 비추어 갑 등록 선표가 등록 결정일 당시에 커피 관련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정도 인식되었던 볼만한 구체적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갑 등록 상표가
상품 거래성 누구에게 필요한 표지로서 어느 층이 독점적 사용하는 것이 공익성을 타당하지 않는 상표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뭐 의약품 명칭 이런 것처럼 추가적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앞에서 증명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자타 상품 식별력이 부정된다는 증명도 없고 동시에 독점 적응성 부정된다는 증명도 없다라고 한 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증명이 충분치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판단에 대한 얘기는 보시면은 어떤 상표가 기술적 표장 등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등을 감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건 법리에 적어줬고 이건 답안지상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설령 갑 등록 상표를 구성한 양탕균의 낸 명칭이 커피에 관한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거래자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도 똑같이 암시 가정이에요. 암시 가정. 최소한 암시라고 치더라도 갑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중 커피와의 관련성이 적은 간이 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체인업, 음식조리 대행업, 음식 준비 조달업, 일본 음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패스트푸드 식당업, 한식점업. 여기 또 보시면은 딱 봐도 그냥 식당이잖아요. 이런 거 중에 이제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오면은 이거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과의 관계에서는 기술적 표현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에 갑은 갑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속하는 서비스업 구분 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한 서비스업을 그 범위라는 것이므로 위 식당들 부분도 커피 전문점업 등의 나머지 상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 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자, 그러나 상품류 구분은 상품 유사권을 정한 것이 아닐 뿐더러 죄송합니다. 중복되어 있네요. 개별 상품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상대적 검토가 없이 갑 상표의 상품 전체가 동일한 상품류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동일류라고 해서 전체에 걸쳐 식별력 판단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동일류에 뭐 식당도 들어가 있고 카페도 들어가 있는데 식별력 유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 판단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 상품이 식당인 경우, 그 상품이 카페인 경우는 직감 여부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설령 커피 옛명칭이라는 인식까지는 있어서 최소한 카페에 대해서는 암시 정도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식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럴 여지조차 없다. 이런 취지예요. 논리 구조가 좀 다르죠. 카페는 증명 부족이고요. 증명 불충분. 식당은 애초에 암시조차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양탕국이 커피 옛명칭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서 그 점이 반드시 식당에 대한 성질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결 35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안지처럼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문제로 나온다면은 출제 가능성 거의 1순위에 꼽히는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고요. 얘는 근데 좀 다행인 건 사실관계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네, 옆에 나와 있듯이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전에서 구성했던 그 사실관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는 이게 뭐 요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금액이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쟁점, 사건 개요를 먼저 보시면은 갑 등록 상표에 대해서 의리 공격을 하는 건데 의리, 저명 상표, 내고 회사예요. 완구 등에 대해서 U는 usage 해서 사용이고요. F는 fact 해서 어떤 사실관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명성을 취득합니다. 다툼이 없고요. 갑이 레고, 캠파마를 의약품 등 지정해서 출원, 설정 등록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심에서 판단되었던 부분이죠. 포기 등록이 있습니다. 네, 일부 상품 포기 등록, 장래효 따라서 무효 심판, 심판 대상 적격 여전히 갖는다, 심판 청구 이익 인정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무효심판 걸었습니다. 결론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암기하셔야 되는 사실관계 적어놨습니다. 레고 케미스트리는 일반적 학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레고 케미스트리의 약식으로 레고 캠 파마라는 약식 사용을 반드시 할 필요도 없다라는 두 가지.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쟁점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일단 대법원에서 11호 후단 판단을 해줬습니다. 11호 후단. 근데 잘 아시다시피 명성 손상 염려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식별력 손상 염려로만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자, 특법에서 첫 번째 아까 상표권 일부 포기. 그러니까 상표권 일부 포기라는 거는 일부 상품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거죠. 일부 상품에 대해서 상표권을 포기했지만 무효심결에 대한 심취소에서 소외 이익이 인정된다. 일부 포기가 이게 지금 심취소에서 이제 문제가 판시가 된 거기 때문에 특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호 후단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식별력 손상 염려만 가지고 해서 여기를 해당된다로 갔습니다. 얘도 상고기각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다. 왜냐면 어차피 무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판단 안 해줬어요. 그럼 원심에서는 뭐가 주장이 됐었냐? 심판원에서는 첫 번째는 혼동 염려 없으므로 11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고 나오면은 내가 전단, 후단 나눠가지고 케이스 나눠서 적기보다는 전단 쪽으로 끌고 갈 때는 이거는 광의 혼동이 생기기 어려운 상품 관계구나라는 거를 그냥 전제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두 번째는 11호 후단할 때 무조건 식별력 손상 염려만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명성 손상 염려도 같이 따져줬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법리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판단을 해줬어요. 그냥 판단해서 여기서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로 갔어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가지고는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심판원에서는 너무 상품이 비유사하다 보니까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조차도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판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13호도 이제 주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1호 후단이 나오면은 세트로 항상 13호가 같이 나와주는데 여기서는 이 희석화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로 봤기 때문에 심사기준 내용처럼 희석화 염려 있는 상표에 대해서 13호도 동시 적용된다의 취지로 적용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출처 혼동 방지의 본래 13호 취지대로 포섭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본래 취지라는 거는 그냥 출처 혼동이 생기기 어려운 정도다라는 전제에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구체적인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그냥 퉁쳐서 의약품. 여기도 무슨 완구 뭐 되게 많은데 그냥 퉁쳐서 그냥 완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사실관계는 얘는 이제 문제로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완구류 등에 대해서 사용을 해왔고 국내에서도 사용을 해왔고 상반기에 매출은 전 세계에서 2조 가량 그리고 한국법인이 따로 있어요. 한국법인. 그러니까 전 세계 매출이 2조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국내 주지 저명성은 국내 기준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라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거는 사실은 날려도 되고 뒤에가 중요하죠. 한국법인이 12년, 15년 사이에 인형 장난감 제조업체 기업 매출액 1위 기록하고 연매출이 1,000억 원 내지 1,500원 연매출.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1,000에서 1,500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 내고 있다. 상당한 정도라 볼 수 있겠고 그게 이제 기간이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은 등록 상표를 이렇게 해서 의약품에서 출원 등록을 받았고요. 캠 부분의 화학물질 등이면 케미스트리, 케미컬의 약칭, 파마는 약학, 제약의미는 파머시, 파머스티컬의 약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레고 케미스트리가 의학 합성 기법이라는 의미로 화학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 용어로 단정할 수 없으며 뭐 그런
정황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정할 수 없으며 갑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용어를 약칭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뒤에 그 연상작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연상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포섭이 되는 부분이어서 요건 사안 포섭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일부 상품에 대한 포기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앞에 사건 개요에 적혀 있는 내용만 사실 아셔도 충분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앞에 넘겨주시면은 얘는 판례 자체가 34조 1항 11호 후단의 취지,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의이자 취지죠. 의 취지를 얘가 적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나오면은 의 취지를 좀 더 두껍게 적어주셔도 괜찮은 그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판결문 자체에 의 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나올 때는 좀 더 두껍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소라면 2줄 적으실 거, 한 4줄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식별력 손상 염려의 의미라고 해서 식별력 손상시킬 염려로 시작을 해가지고 단일 출처 표시기 등 손상될 염려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판례 적어주시면 되겠고 판단 기준은 여기 적혀있는 간접 사실들을 쭉 적당히 열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안을 해결해서 자 판례가 답안지로 아마 보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시겠지만 판례가 원심이랑 다르게 포섭을 한 부분이 사실 여기에요. 이 저명 상표, 상표 유사, 그리고 연상작용, 의도 여부, 연상작용이 실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인지도 이런 하나하나를 다 간접사실 포섭으로서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안지 적으실 때도 목차를 다 끊어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저명 상표인지는 사실 거의 다툼이 없어요. 이 레고 판례 나오면은 그냥 저명하다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너무 저명상표 판단 기준까지 풍부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판례도 이렇게만 그냥 포섭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저명상표다 이 정도면. 자, 상표 유사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상표 유사 판단 하면서 여기다가 뭔가 요부의 견해 요부 관찰의 필요성 적으면서 요부의 적극적 기준 가지고 뭔가 적고 싶지만 얘는 지금 간접사실 포섭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유사 판단이 들어가는 것도 답안지 전체 느낌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어주시더라도 여기 이제 하위 목차로 법리 한두 개 적고 그 다음 사안포섭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얘 카테고리가 이 사안포섭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걸 위에서 따로 빼가지고 전진 배치해서 유사 판단, 유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굳이 적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심 스타일이에요. 원심이 유사를 따로 빼서 설치했어요. 왜냐면은 전통적으로 희석화가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해서만 일어난다라고 논의를 해온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다수의 입장이었는데 그걸 반영한 거예요, 원심이. 그래서 동일 유사인 걸 먼저 앞에서 단정을 하고 일단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포섭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삭제를 했네요. 원심이 결론은 맞았는데 이유 설시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시를 해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 부적절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바로 유사 판단을 따로 빼서 했다는 거예요. 따로 빼서. 그럼 그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석화가 적용되려면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고 and 기타 요건 충족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근데 상고심에서 어떻게 본 거죠? 그거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종합적 고려다. 상표 유사 여부조차도 종합적 고려다. 그래서 두 개가 갈라질 수 있는 케이스가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죠. 네, 상표 비유사에도 상고심에 따르면은 희석화 염려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마치 11호 전단과 같이. 11호 전단도 상표 비유사하지만 기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혼동 염려 있으면 적용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앞에다 빼면은 원심처럼 판단했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답안지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하면서 근거들을 쫙 제시하죠.
레고 부분이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하는 요부다. 원심은 이걸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원심도 그렇게 봤습니다. 원심도 레고를 요부로 봤고요. 다른 판례랑 헷갈렸네요. 레고를 요부로 봤고, 그리고 선사형 상표는 두 글자의 한글 레고로 이루어진 상표고, 그 선사형 상표 두 개가 있었잖아요. 레고와 레고를 가지고 y도 유사합을 판단해야 되고, 요부 추출.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목차를 쪼갠다면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이거를 요부 판단, 요부 결정 이렇게 소목차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값상표 중 레고 부분이 비에 강한 식별을 가지고 있는 비예요. 캔 부분 하에서 약칭, 뭐뭐이나 펄머시 약칭 볼 수 있어. 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 따라서 값 등록 상표 중 독립하여 기능 발휘할 수 있는 요부는 레고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레고 캠으로 인식 사용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뭘로 준 거죠? 거래 실정으로 고려를 한 거예요. 이런 거래 실정이 인정된다면 요부 결정의 적극적 기준에서 얘가 요부가 될 여지가 올라가요. 근데 그런 사정이 불충분하니까 거래 실정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레고다. 그럼 지금 어떻게 포섭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사용 상표의 요부 추출, 값 등록 상표의 요부 추출.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대비 판단. 3단계 똑같이 쓰고 있죠. 판례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논리 구조를. 그래서 요부는 요부와 외관 호칭이 같고 얘와는 호칭이 같다. 그래서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안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 식별력, 출원의 의도, 연산작용, 실제 발생 여부 이거를 하나로 포섭을 했는데 이거는 뭐 목차 나누기 나름이고요. 뭐 두 개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선사용 상표들은 높은 인지도, 강한 식별력 가지고 있고, 요거는 그냥 표현을 외워주세요. 네, 답안지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레고 케미스트리가 의학 합성 기법이라는 의미로 학분에 널리 사용된 일반적 학술용 단정을 아까 외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연상작용 의도하고 추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레고는 강한 인상을 심어줌으로 그래서 실제로 연상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논리 구조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 두 가지. 반드시 이거를 쓸 필요 없고 약칭을 쓸 필요 없다. 학술용어로 볼 수 없고 약칭 쓸 필요 없다. 그걸 통해서 연상작용 이거는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레고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 등의 이해, 기억 연상하게 됨으로써 실제 연상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포섭을 해주시면 돼요. 소결 따라서 단일 출처 표시 기능 손상 염려가 있으므로 11호 후단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